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미국과 중국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1등을 두고 끝없는 패권 경쟁을 하고 있었죠. 5년 전만 해도 둘은 톰과 제리처럼 서로 싸우곤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미중 전쟁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중국을 압도했다는 말이 지배적입니다. 그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방심할 순 없겠죠? 원래 싸움이란 게 한 번 이겼다고 봐주면 상대방이 다시 살아나서 뒤통수를 치곤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은 완벽하게 중국의 숨통을 끊기 위해 추가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1등 선박 제조국인 중국에게 너네 일부러 배를 싸게 만들었지, 중국에서 지원금 받았지, 이거 조사하면 다 나와, 이런 식으로 중국 조선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연관된 기업과 거래를 금지시키는 생물보안법을 미국 상원에서 통과시키면서 중국의 우시바이오를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우시바이오의 매출 대부분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규제하고 나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옐런 재무장관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너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생산해. 그래서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서 세계 시장을 왜곡하고 있어. 이게 문제야. 적당히 좀 생산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너네가 싸게 파니까 우리 미국 기업들이 힘들잖아.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분이 곧 중국을 방문하는데요. 수위가 센 발언을 미리 해놓고 적진에 뛰어드네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별일 없겠죠 뭐. 중국 비아디는 매우 싼 가격에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글로벌 도장 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매량 기준으로는 테슬라를 앞섰다고 하죠. 그리고 비아디뿐만 아니죠. 대륙의 실수로 유명한 중국의 샤오미가 전기차를 출시했습니다. 4천만원대 전기차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은 꽤 괜찮네요. 물론 대량 생산이 가능할지는 의문이지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을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한때 중국에서 바오류라는 말이 유행했었죠. 바오는 지키다 라는 말이고요. 류는 숫자 6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 6%를 지킨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매년 중국의 GDP 성장률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중국은 빨간색으로 표기된 경제 성장률 6%를 꾸준히 지켜왔었습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참이었었던 지난 2019년에 6%를 겨우겨우 달성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 6%를 거의 포기한 듯 해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여왔었는데 이게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점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의 정도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더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부동산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했었는데요. 현재 코로나 이후 거주용 부동산 건설과 판매량이 정점을 찍고 꺾이는 중입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을 살리고자 여러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해줘야 사람들의 구매력이 커지면서 부동산을 사줄 텐데요. 점점 올라가는 부동산을 누군가가 더 위에서 사줘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부동산인가요? 중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소비가 개선되어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무언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국의 전망을 더더욱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이 이제 2024년에 피크를 치고 점점 인구 감소 추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감소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지금까지 인구가 증가했었던 속도 그대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되고 있고요. 2100년에는 중국의 인구가 8억 미만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대비 거의 반토막 난다는 것인데요. 중국은 지금까지 내수에 기반하여 강력한 성장을 해왔었는데요. 사람이 없어지면 이마저도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사람이 많아야 중국이 자랑하는 부동산이라도 사줄 거 아니에요. 이래저래 다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중국 근처에 비슷한 나라가 하나 있긴 하네요. 그런데 뭐 설마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미국과 중국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경제가 어려우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의 GDP 대비 부채가 엄청납니다. 그나마 정부 부채는 80% 정도로 무난한 편인데 기업 부채가 1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업, 가계, 정부 이 모든 대출을 합치면 GDP 대비 3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 상황에서 빚을 더 이상 갖다 쓰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긴 풀어야 할 텐데 지금까지는 매우 소극적인 돈 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의 지준율을 낮춤으로써 돈을 풀었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 자산의 일정 비율을 맡겨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급준비율인데요. 이 비율을 조금씩 낮춰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겨야 하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럼 남은 돈으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적극적인 돈 풀기가 아니에요. 은행이 돈을 찍어서 새롭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를 더 풀어준다. 이런 느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적극적인 돈 풀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틀 전에 시진핑이 20년 만에 국채 매입 재개를 지시했습니다. 나름 양적 완화라고 할 수가 있네요. 양적 완화가 뭐냐면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어서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사주고 대신 국채에 상응하는 돈을 시중은행에 쥐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 생긴 시중은행은 이 돈을 가지고 개인이나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겠죠. 소극적인 돈풀기인 지준율 인하와는 달리 양적 완화 경우에는 중앙은행에서 새롭게 돈을 찍어내어서 이 돈이 시중에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의 통화량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풀게 되면 위안화 약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위안화 약세가 지속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 중국 투자를 꺼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외국인 자금이 중국 주식, 중국 부동산 이런 데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위안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들이 돈을 싹 빼서 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더욱더 떨어질 수가 있고요. 이런 곳에 투자를 해놓은 중국 기관과 중국 개인들은 더 큰 손실을 볼 수가 있고 중국 경제는 더욱더 나락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위안화 약세를 우려해서 돈을 팍팍 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너무 중국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중국판 양적 완화를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 중국의 위안화가 가장 강했을 때 대비 현재의 중국의 위안화 환율을 비교한 것인데요. 위안화의 가치가 대략 10% 이상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강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중국 경제가 안 좋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위안화가 10%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네요. 이거 생각보다 잘 버텼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코로나 이후 1080원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지금은 1340원까지 올랐습니다. 20% 이상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중국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의 경제가 심각하게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 영상은 제가 말씀드렸듯 미국과 중국 이야기예요. 미국과 중국에 조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을 지속적으로 때리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고 위안화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 한 가지 대책을 세웠는데요. 바로 고금리의 장기화입니다. 파월이 최근 연준회의에서 2024년에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보스팅 라파엘 연은 총재는 올해 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면 족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금리를 덜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달러의 가치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적으로 위안화나 원화 같은 신흥국의 화폐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설명드렸듯 중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중국의 투자 자산 가치가 더욱더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럼 부동산 하나에 희망을 걸고 있는 중국은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중국도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요즘 인공지능과 반도체가 대세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마저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이것은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중국 너네 지금 반도체 만들고 있지? 특히 SMIC라는 파운드리 업체를 통해서 반도체 생산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거 만들면 뭐하냐? 너네 수출 못하게 만들어줄게. 그냥 중국 반도체 수출 자체를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엄청납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22년에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해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장비 자체의 공급을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자국 기업 내에서 어떻게 꾸역꾸역 반도체를 겨우겨우 만들어 왔었는데 이렇게 힘들게 짜잔하고 만들었는데 이것을 판매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중국의 숨통을 끊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겠죠.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반도체를 개발해서 어떤 식으로든 수출을 하긴 할 거라 봅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어떻게든 살아날 수 있겠지만 그동안 미국이 더욱더 격차를 벌리면서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물가가 높다고 말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달러를 강하게 가져가면서 미국 입장에서 수입 물가를 낮춰야 한다. 이런 의도로 강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달러의 이면에는 중국을 때리기 위함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